요즘 보면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잖아요. 관련된 핵심 기술 중에 떠오르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요. 저는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빠질 수 없는 것들이죠. 저는 그리고 자율주행차랑 인공지능 로봇도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자율주행차하고 인공지능 로봇이 저한테 있으면 엄청 편할 것 같은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진짜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 돈 많이 벌어놓고 나오면 하나씩 장만하고 싶어요. 아, 진짜 그게 있으면 너무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나올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네. 기대가 되나요? 너무 좋다. 기대가 된다. 얼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바이오. 바이오 헬스부터 바이오 식품, 바이오 약품 등 이런 분야도 다양한데 그래서 오늘은 그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대중들에게 쉽게 알고 계신 인하대 김은기 교수님을 모셔보려고 합니다. 예! 교수님 빨리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혜연님이 한번 교수님 불러주세요. 교수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이오 세상을 바꾸다라는 내용인데요. 2주에 걸쳐가지고 먼저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코로나 그리고 백신에 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주에는 사실 이 코로나 백신은 그 바이오라는 큰 테두리에 보면 극히 일부의 내용이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이런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도대체 바이오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는 것이냐, 그것이 어떻게 앞으로 우리 미래를 바꿀 것이냐 하는 내용을 두 번에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바이오 하면은 다른 기술보다도 특별히 이렇게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바이오를 이렇게 대중들이 알기 쉽게 좀 이렇게 쉽게 정의를 해주시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쉽게 정의하는 게 사실 어려운데 이 바이오란 말 자체는 정확히는 생명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체에 관한 학문이 바이오다라고 보면 되고요. 저는 그중에서 이제 공과대학이니까 뒤에다가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붙여요. 그래서 생명체를 연구를 하는데 좀 더 응용적으로 가까운 쪽, 그러니까 공학적이니까 그래서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명공학이라고 부르는 파트고,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만든다 그러면 그건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바이러스를 연구한다 하면은 생명과학 쪽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하튼 바이오는 생명체 혹은 생명에 관한 무엇을 이용을 해서 연구해서 사람에게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하는 그런 학문 분야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활용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좀 나중에 보겠지만은 사실 매일매일 우리 하는 생활 자체가 바이오와 굉장히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한다. 양치를 할 때 그 속에는 사실 균이 있고, 치약은 또 그런 균을 어떻게 억제할 거냐 하는 것들이 다 관련된 거니까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는 다 바이오로 보여요. 다 바이오로. 우리가 서 있는 인간 자체도 바이오의 다 결정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늘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주는 이제 코로나19 백신만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로 이제 코로나가 뭐고 백신이 왜 필요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길 거냐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죠.
이제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죠. 슬픔 원한이 뭐에 사무친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혹시 어디? 네. 저요. 제가 맞춰도 될까요? 골수요. 네, 슬픔 원한이 골수에 사무친다. 그러니까 너무 그게 가슴에 사무쳐서 아주 깊이 기억이 되는 것이 이제 골수라는 말을 쓰죠. 근데 사실 코로나도 이게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코로나가 원한이 사무치잖아요. 그 내년에 또 오면은 그 기억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우리 몸에서 기억을 해야 돼요. 실제로 그러면 코로나라는 것이 골수에 기억이 되느냐? 기억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골수, 우리의 골수라는 것은 뼈의 속 부분인데요. 이 뼈는 여러분이 닭뼈를 먹어보면 완전히 다가 통째로 뼈가 아니잖아. 안에 약간 검은 부분이 있죠. 약간 말랑말랑한 부분. 그 부분이 골수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 몸 전체를 돌아가는 적혈구, 백혈구 같은 세포를 만들어요. 조혈모세포라는 부분을 만드는데, 근데 거기가 면역 기억 세포가 거기를 들락날락하는 곳이에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면역은 기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기억 못하면 내년에 코로나 왔을 때 또 걸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잠깐 좀 보죠. 그래서 골수는 면역 기억 세포가 들락거린 장소다. 면역 기억은 몸을 공격했던 적을 기억한다. 라는 얘기죠. 저 갑자기 궁금한데 네. 기억하면 인간은 이렇게 기억에 혼돈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면역세포도 그런 기억에 혼돈이 있을 수 있을까요? 면역세포의 기억이 혼돈이 있으면 아주 곤란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면역세포의 기억 혼돈이 왔다고 생각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구나. 우리 몸은 생각보다 아주 굉장히 정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체의 신비라고 볼 정도인데 지금 이제 면역 얘기를 먼저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 아니면 이런 균, 콜레라 균 이런 균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하는 거 알면은 면역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체 3단계를 방어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피부입니다. 피부. 여러분이 많이 화상을 입으면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는 피부막이 벗겨지면은 외부 균이 쉽게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 균을 아무리 치료도 안 들어와요. 이 피부는 탄탄한 성벽처럼 방어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게 깨지면 아토피라든가 뭐 이런 게 생기는 거니까. 첫 번째가 피부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층으로 되어 있는데 표피 보면 완전 성벽이에요. 그 성벽이 아주 1mm 안 되는 얇은 성벽이 튼튼하게 우리 몸을 지키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균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서 저 균이 뭔지는 모르지만 내 거 아니야 라고 인지하는 이 병사들이 나가서 전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들어오면은 내 거 아니다라는 신호만 있으면은 뭐든 나가서 공격을 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바늘로 찔렸다. 근데 그 바늘이 약간 더러운 바늘이다. 생각했던 거기 곰죠. 곰는 거는 그 바늘에 묻어 있는 균이 뭔지를 알지를 않아도 뭔가 이물질이 들어와서 그냥 생각하면 공격하는 거죠. 그게 염증 반응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리고 곰는 겁니다. 쉽게 말해 두 번째. 그래서 비특이적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세 번째가 정밀 면역입니다. 코로나가 들어왔으면 너 코로나지 하고 그걸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수나 이런 몸 안에 그걸 기억을 해놓는 거죠. 내년에 코로나가 또 오면은 그때는 내 몸에서 퍼지기 전에 바로 나가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입자는 기억이 돼야 다음에 들어와도 방어가 됩니다. 기억 기간이 길면 좋겠지만, 평생이면 좋겠지만,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평생 되는 경우보다는 짧게 돼서 짧으면 6개월 만이다. 그럼 6개월 만에 계속 뭔가 백신을 맞아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 다음 뒤에 좀 나올 게 같지만은, 우리 초등학교 때 아마 시험 공부 좀 했던 사람은 백신의 원조가 제너다라는 얘기는 많이 알고 있죠. 그게 맞는 말일까요? 교과서인데 맞는 말일까요? 대중화를 시킨 사람이 제너 예,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서치를 해보면은 뭐든지 그 앞에 전 단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798년도에 영국 의사
에드워드 제너가 이제 백신 원조인데 그때 이제 천연두가 막 돌 때, 이제 소의 천연두 비슷한 병이 우두예요. 그 우두가 사람들이 약하게 걸려요. 그러니까 소젖을 짜는 사람도 우두에 걸려요. 그래서 고름이 나긴 나는데 죽지 않을 정도, 약간 고름 날 정도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천연두에는 안 걸린다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에드워드가 이상하다, 왜 소의 천연두인 우두에 걸린 사람은 진짜 천연두에 안 걸릴까? 근데 머리를 그때 착 본 거죠. 근데 의사니까 보인 거죠, 사실은. 모든 사람은 알고 있었지만 의사니까 그래, 그러면은 저 우두에 걸린 사람의 고름을 빼서 멀쩡한 사람을 주사를 놓으면은 천연두에 안 걸릴까?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한 겁니다. 실험을 했는데 누가 했냐면은 그때 정원사의 아들의 그 소년을 최초로 주사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불법이죠. 임상 실험을 한 건데 자기 집에 있는 정원사 아들을 데려다가 주사를 했으니까 지금 몸 불법이에요. 지금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지만 뭐 의사로서 괜찮다라는 확신이 들었겠죠. 그러면은 소에 있던, 사실 그 소 안에 있는 바이러스 이름이 백신아라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백신 하는 게 그거예요. 그 백신아 바이러스를, 그러니까 고름 속에 그 백신아 바이러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우두 바이러스가. 그걸 뽑아가지고 아무것도 걸리지 않은 사람 속에 집어넣으니까 그 속에 이제 백신 우두 바이러스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감염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에 있는 몸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생각하니까 안에서 막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알아요. 약간 앓고 그 다음에는 그와 똑같은 천연두가 들어오면 너 들어왔던 놈이지, 우두하고 똑같은 놈이지 해가지고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러면 천연두는 모두 다 우두 바이러스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백신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백신의 어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럼 진짜 에드워드 제너가 첫 번째냐? 사실은 아니에요. 요거보다 좀 전에 15세기 이미 중국에서는 천연두에 걸린 사람의 고름을 직접 빼서 천연두에 안 걸린 사람한테 주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코로나에 걸려 있는 사람 피를 뽑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주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백신이에요. 여러분 맞겠어요? 아니요. 안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예방주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여러분 건강하면 미리 괜찮죠. 근데 나이 드는 사람이 좀 위험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미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천연두 환자의 고름, 그 안에 바이러스가 들썩들썩할 거 아니에요. 그걸 직접 사람한테 주사를 했어요. 그래서 위험하기도 했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제 백신에 대한 얘기 좀 더 얘기를 좀 더 들어가 보면은,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백신이 우리나라 완전히 들어와서 주사를 맞는다 하면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기나 보면은, 백신을 접종을 하면은 들어가서 이 몸 안에 면역세포,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 중에 하나 B세포하고 T세포가 있는데 B세포를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 요게 항체라는 걸 만들어요. 항체. 여러분 항체 치료제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네. 그건 항체를 만드는데 중화항체. 중화란 말은 이게 달라붙어서 바이러스를 못 움직이게 한다. 그런 의미로 중화예요. 중화. 그죠? 그다음에 이게 중화항체 생성이 되면은 이게 기억이 됩니다. 이제 몸 안에 기억세포가 생겨요. 너 바이러스가 들어왔던 바이러스지, 그 모양을 기억하는 기억세포가 아까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골수, 이런 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저장 기간이 길면 좋은데 뭐 코로나 6개월 정도 된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는 저장이 돼 있다가 똑같은 코로나가 다시 들어오면은 이게 너 왔던 놈이지. 그래서 재빨리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만들어 놔야 돼요. 백신 주사를 맞을 때 이걸 아주 확실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확실하게 만드는 방법은 두 번. 첫 번째 맞고 두 번째 맞으면 몸이 확실하게 기억해요. 그래서 백신을 2번 맞으라는 이유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몸 안에 기억세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코로나19가 또 들어오면, 똑같은 놈이 들어오면 재빨리 이제 항체를 만들고 뭐 세포와 공격을 하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백신이 필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역은 크게 2단계 방어망입니다. 하나는 아까 본 무작위 공격.
너는 뭔지는 모르지만 나쁜 놈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외부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바이러스나 뭐든 들어오면 무조건 공격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방어망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들어온 놈을 공격하는 거죠. 그 방어망이 두 개랍니다. 두 개. 어떤 게 더 정교할까요? 어떤 게 정교한 거죠? 두 번째죠. 코로나가 들어오면 코로나를 기억했던 놈만이 공격하니까 훨씬 쉽죠. 첫 번째는 기억세포가 없더라도 들어오기만 하면 무조건 다 공격을 하니까 그것도 필요해요. 이렇게 두 개가 다 완벽하게 작동이 되면 건강한 겁니다. 면역이 약하다, 강하다는 이제 이게 작동이 되냐 안 되냐 이거죠. 나이가 들면 첫 번째도 약해져요. 나이가 들면 첫 번째도 바늘에 찔려도 금방금방 곪지 않습니다. 늦어져요. 늦어지는 그만큼 안에서 균이 자라는 속도가 못 따라가는 거죠. 결국 병에 걸리냐 안 걸리냐는 균이 들어왔을 때 균이 자라는 속도가 빠르냐 면역이 공격해서 없애는 속도가 빠르냐 이겁니다. 면역이 느리면은 균이 다 퍼져가지고 폐까지 다 감염이 돼서 우리가 중증 환자로 코로나처럼 누워 있어야 되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들어왔어도 퍼지기 전에 면역이 강하니까 코로나가 퍼지기 전에 없어진 거고 그런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면역이 강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면역이 강한 편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 간단한 질문. 그럼 면역 세계를 혹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병에 걸리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좀 전문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이 어떤가요? 아까 어떤 세포들이 달려든다고 그랬죠? 면역 세포들. 너 면역 세포가 몇 개 있어? 를 세는 겁니다. 피를 뽑아서 그 안에 면역 세포 숫자가 몇 개가 있나를 세는 거예요. 강한 놈이 몇 개나 있는가를 세보면은 면역 점수 100점, 50점, 60점 매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걸 피를 뽑으면 그게 나오나 보네. 아, 그럼요. 피를 뽑으면 그 안에 면역 세포가 몇 개, 면역 세포의 3개까지 다 나오니까 그거하고 면역 세포 몇 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바이오는 이제 그런 걸 하는 비즈니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젊은이라도 면역이 낮은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백신 하는데 도대체 백신이 어떤 게 백신이냐 구체적으로. 약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었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와 똑같은 모양이 들어오면은 면역이 반응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야 반응하는데 면역은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부를 기억을 합니다. 아, 일부만요? 껍데기를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껍데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에스로 만드는 건데 이 몸 안을 들락날락거리는 바이러스에다가 이 안에 바이러스의 DNA, RNA 물질, 그러니까 정보 물질을 집어넣어요. 요거는 바이러스 벡터라는 말인데 그거는 바이러스 벡터를 쓰는 이유는 몸 안에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몸은 잘 들어가지 않아요. 아무나 막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백신이 잘 듣냐 안 듣냐는 첫 번째로 우리 세포 안에 그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제일 잘 들어가는 게 사실 바이러스죠. 그러니까 안전한 바이러스에다가 거기다 실어 보내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실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데 사람이 직접 가면 힘드니까 우리가 로켓을 타고 가는 것처럼 늘 다니던 로켓에다가 사람을 실어 보내듯이 늘 다니던 그런 바이러스도 늘 잘 들어가던 그런 감기 바이러스 같은 거 안전하니까 거기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실어 보내는 겁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바이러스 자체를 죽이는 겁니다. 예, 중국 사노피라는 데서 주로 많이 사노피라든가 중국에서 그런 데서 많이 죽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DNA, RNA 백신 이거는 뭐 파이자나 모더나 이런 데서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이제 그 바이러스고요. 그 백신이고 요건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제조합 백신은 껍데기는 껍데기 하나만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주 잘 하는 거고 여섯 번째는 바이러스와 비슷한 물질을 만들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진짜 바이러스 들어오면 물론 100% 반응하지만 바이러스와 비슷한 거, 바이러스 일부, 바이러스 안에 물질만 들어와도 반응합니다. 근데 그게 백신입니다. 제일 강력한 게 어떤 걸까요?
질문. 저기 유사한 거 6번. 아닐까요? 6번? 잘 들어가는 거? 네. 잘 근데 들어간 요새 거? 듣기로는 화이자 모더나 이런 게 제일 안전하다고 듣긴 해서 강력한 거는 0번입니다. 0번. 0번이요? 0번이 어떤 거죠? 아 그냥 바이러스 자체. 알겠습니다. 그냥 바이러스죠. 가장 잘 들어가고 가장 확실합니다. 근데 사람이 위험하니까 안 쓰는 것뿐이죠. 그래서 여기 브라라 백신은 사실은 바이러스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저게 잘못 죽여가 좀 살아나면은 예전에는 백신 주사를 맞으면 걸린다고 그랬었어요. 병이 걸린다고. 제가 아는 분 중 하나 장티푸스 백신을 맞았는데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그 장티푸스 백신이 장티푸스 그 균이 살아난 거죠. 잘못 만들어서. 그렇죠. 그렇게 병이 걸릴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한 백신은 바이러스다. 그런데 위험하니까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다른 형태로 바이러스와 비슷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혹시 네. 그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렇게 백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네.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백신을 만들었다고 네.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만든 백신은 저 중에서 어떤 종류인가요? 우리나라 바이오 기술은 세계 수준에 이만큼 따라갑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간 편이에요. 그래서 다 만들 수 있어요. 다 만드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는 6개를 다 만들어요. 그리고 모더나 이런 2개는 이제 먼저 올라간 것뿐이고 지금 약 수십 개 나라에서 수십 개 회사에서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주로 만드는 거는 현재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일부 만들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적으로 제조합 백신이 강해요. 제조합 백신이 강해서 주로 1번과 5번을 만들고 있고 다른 것도 못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걸 먼저 하느냐 그런 것뿐이죠. 아마 코로나 백신 끝날 때쯤이면은 온 세계 여러 종류의 백신이 다 나올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모더나 뭐 파이자만 나오는데 얘기만 나오는데 그건 먼저 나왔다 뿐이고 다양한 종류, 다양한 회사에서 모든 종류가 다 나올 겁니다. 그 네.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백신의 부작용 같은 거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던데 네. 그럼 그런 종류에 상관없이 이렇게 어떤 걸 맞아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류를 맞아야 되느냐? 네. 그건 개인별로 특정하기 쉽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맞은 부작용이 이렇다 하는 것이 그 사람은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백신이 다 임상시험을 다 거쳐요. 그래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임상시험이라는 거는 이래 사람한테 주사하는 거니까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다 테스트하니까 그중에 일부 부작용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머리에 아픈데 먹는 아스피린도 먹으면 어떤 사람은 뭐 후유증 난다. 그것도 부작용이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주사다. 하나의 주사인데 사람에 따라서는 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게 나한테 맞냐는 잘 모를 거예요. 그건 개인마다. 그렇지만 그걸 위험하다고 생각할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네. 네, 저희가 보통 알기로는 백신은 이제 병에 걸리기 전에 맞는 것이고 치료제는 이제 병에 걸린 후에 맞는 것으로 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백신을 그러면 감염된 후에 맞았을 때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독감 예방자 맞나요? 여러분 맞아요? 네. 젊은 신분들이니까 안 맞은데 네, 잘안 저같이 맞죠. 연세한 분들은 맞아야 된다. 면역이 약해졌으니까. 이제 그런데 병에 걸렸어요. 병에 뭐 독감이 걸리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장칩스에 걸렸어요. 걸리면은 이제 몸에서는 뭐가 생기죠? 면역이 작동을 하는 거죠. 작동을 해서 그것에 대한 항체도 만들어지고 그것에 대한 기억세포. 그러니까 두 가지죠. 면역의 가장 기본은 항체하고 기억세포인데 기억세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죠. 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주사를 맞으면은 백신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은 진짜 바이러스 한참 싸우고 있어가지고 겨우겨우 이겨내는데 뭐가 또 찍찍 들어오는데 보니까 백신이 들어와요. 이거는 바이러스도 아니고 바이러스 껍질이 들어오죠. 그럼 몸을 어떻게 합니까? 야, 나 싸우느라 정신없어. 넌 진짜도 아니잖아. 사실 효과가 없는 거죠. 이미 다 몸이 완성해 놓은 그런 면역에 백신 주사를 맞아도 별 효과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늦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신은
미리 균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건데 미리 들어오는 것처럼. 병이 걸리기 전에 미리 이렇게 그렇죠. 예방책으로 미리 준비를 맞는 하는 게 겁니다.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신 주사를 맞으면은 우리 몸은 진짜 균이 들어온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진짜 균 것처럼 행동하니까 뭐 아까 항체도 만들어지고 면역 기억세포도 만들어져 놓는 거죠. 거기에 진짜가 들어오면 확실히 금방 잡아버리는 것이 예방주사니까 예방주사는 미리 준비해 놓는 거다. 면역을. 그러니까 이미 걸린 다음에는 예방주사를 맞을 필요는 없다. 백신을 맞을 필요는 없다니 그런 얘기죠. 근데 백신은 우리 건강한 사람이 맞는 유일한 주사예요. 맞습니까? 네. 그렇죠. 원래 아프면은 주사 맞는 그러니까 아프면 주사 환자가 맞는 것이 보통인데 아플 때를 대비해서 유일하게 맞는 주사가 백신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치료제는 또 뭐냐? 치료제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코로나가 이 목으로 들어와서 이제 기도수로 쭉 내려가서 그때 빨리 면역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내가 술을 한 달간 계속 먹었어요. 그러니까 좀 몸이 녹다운된 상황에서 그럼 면역도 느려지는 거 아니에요. 몸이 녹다운됐다는 게 면역 같은 거 다 느려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막 이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막 해집고 돌아다니는데 면역이 그때 이제 엉금엉금 기어왔어요. 너무 늦었어요. 그럼 다 퍼졌어요. 그러면 폐가 작동을 못 하는 거죠. 그럼 병원에 실려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코로나에 걸린 거죠. 열이 엄청 나는데 호흡이 힘들어지고 면역은 잘 작동을 못 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병원 가가지고 인공호흡을 시켜야 되는 거죠. 호흡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바이러스를 없애는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죠. 그게 치료제입니다. 백신하고는 다른 거죠. 백신은 미리 몸을 준비를 시키는 거. 치료제는 그게 늦어져서 병이 바이러스 몸에다 퍼졌을 때 더 세포를 파괴하지 말아라 하고 그 바이러스를 잡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치료제는 이게 아까 말한 중화항체라고 해서 항체는 뭐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있으면 바이러스 달라붙은 바이러스가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죽이지는 못해요. 바이러스가 달라붙으면은 이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때 면역세포 와서 먹어치우는 거죠. 그런 목적이 항체입니다. 항체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야 바이러스를 일단 억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바이러스를 완전히 다 죽이냐 그렇지 못해요. 항체는 바이러스를 죽인다 못 죽인다. 항체 자체는 못 죽여요. 붙잡고 있으면은 누가 와서 죽여야 돼요? 몸에 면역세포가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면역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게 하여튼 현재 항체 치료제입니다. 현재 치료제.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낫어요. 코로나에 걸렸다가 낫어요.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죠? 피 속에는 항체가 생성돼 있죠. 기억세포도 있고. 그걸 뽑아가는 겁니다. 뽑아서 그 항체만 뽑아가지고 그게 뭐죠? 항체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막 퍼져나가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백신을 만들 시간도 없어요. 에볼라 같은 케이스입니다. 에볼라 같은 케이스요.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데 유일한 치료 방법이 뭘 것 같아요? 백신을 만들 시간이 없어요. 백신 믿는 걸리니까. 그럼 뭐가 있죠? 걸린 사람의 네. 그 혈액이나 그런 걸 뽑아가지고 항체 공부 잘했어요. 그 사이에 공부 잘했습니다. 항체를 뽑아내서 맞아요, 다른 맞아요. 그 사람 사람 주입하는. 바이러스 걸렸는데 살아남은 사람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 살아남잖아요.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피 속에는 항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피를 뽑아가지고 걸린 사람들한테 주사를 하면 도움이 되죠. 그게 완치자 혈장입니다. 완치자 혈장.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서 건강한 사람들은 살아남잖아요. 에볼라에도. 그 사람들 피를 뽑아가지고 그 항체만 분리해서 걸린 사람들 피를 주사하겠다. 그게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터졌을 때 당장 치료제는 없고 사람은 많고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얘기죠. 사람이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완치자 혈장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녹십자에서는 저걸 가지고 치료제를 만들겠다고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현재
근데 이 치료제나 백신이나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진짜 백신이 들어 치료제가 들어 실험을 해야 되는데 실험을 하려면 환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돌아다닐 때 해야 돼요. 근데 막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바이러스 다 끝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못합니다. 그럼 그 제약회사는 어떻게 되죠? 망합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나 백신 만들래, 치료제 만들래 뛰어들기가 못한 거죠. 제약회사는 회사 아니에요. 돈 버는 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이라면은 제약회사 오너라면은 늘 환자가 있는 항암제가 좋아요. 어쩌다 한 번씩 오는 바이러스 백신이 좋아요. 환자가 있는 그게 딜레마입니다. 현실적인 딜레마예요. 제약사들이 아니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해놨는데 딱 끝나버렸어요. 바이러스가. 그럼 그걸 누가 보상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회사에 맡길 게 아니고 국가끼리 연합해서 뭘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래야 지구촌이 살아난다. 이게 이제 주 얘기죠. 자, 여기 보면은 보통 코로나 전에는 코로나, 사스, 메르스 이런 거 나왔을 때 백신이 하나 나오는데 약 12년 정도 걸려요. 12년 정상적으로. 그것도 약이니까. 그리고 걸린 이유는 실험실에서 열심히 찾아가지고 바이러스가 모양이 어떻고 어떤 거랑 백신이 될 거다라고 실험실에서 연구하는데 몇 년. 그거 갖고 1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봐서 결과 좋으면 다시 100명, 다시 그거 좋으면 다시 1000명까지 해서 예스까지 봤는데 그 정도 걸리죠. 오해하면 안 되니까. 백신 맞아 죽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백신 맞는 바이러스 걸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효과도 봐야 되고 안전한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걸립니다. 그 각 단계마다 다 검증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백신의 안전성이죠. 안전성입니다. 이 걸리는데 지금은 얼마 만에 백신이 나온 거죠? 1년 1년이 채 안 걸렸죠. 그러니까 원래는 1단계 끝나고 예스, 2단계 끝나고 예스, 3단계 끝나고 이렇게 차츰 올려가는 거예요. 사람 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동시에 해버린 거죠. 그런데 1단계 끝나고 2단계 끝나고 하는 이유는 뭐죠? 1단계에서 해서 안 되면 그때 버려야 되는 거죠. 사람 1000명, 2000명 놓고 임상 실험하는 거 수억 들어가요. 그리고 전체 병이 6천억이에요. 보통의 경우. 그걸 다 갔는데 꽝이다. 그럼 거기서 날아갑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위기니까 어떻게 해요? 위기니까 이제 이 국가에서 이제 펀드를 모아가지고 동시 1상, 2상, 3상 동시 돈 들어가 줘와. 그래서 안 될 거면 어느 중간에 스탑이 되면 되는 거고 스탑이 되면 그때 해야 되는 거고 동시에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게 아마 앞으로의 모델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안전성이에요. 안전성. 그래서 결국은 안전성은 그대로 두고 비용은 급증했다 하는 것이 이제 백신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집단 면역 얘기 많이 들었나요? 집단 면역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많은 사람이 면역을 가지고 있으면은 바이러스가 잘 퍼지지 않다가 그게 집단 면역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황 끝입니다. 다 주사를 다 맞아가지고 대부분 다 안 걸려요. 그럼 그 가운데 한 사람 있는 사람이 혹시 있어도 바이러스가 그 사람한테 퍼질 확률이 적은 거죠. 이것이 되려면은 이게 완성이 되면 코로나가 끝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했던 나라도 실패를 했고 그 이유가 보면 여러분이 조금 이 코로나를 대처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이러스 굉장히 빨리 퍼져요. 그럼 집단 면역 형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죽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고 하면은 바이러스 좀 천천히 퍼져야 돼요. 그리고 치사율이 높으면 안 돼요. 그럼 바이러스의 성격, 그다음에 젊은 층은 가능하다. 이게 이 집단 면역의 가장 핵심 요구는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은 좀 피해 있고 젊은 층은 먼저 좀 나가서 걸려 죽지 않으니까. 걸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면역을 형성하면 나이 드신 분들도 막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전제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나이 드신 분들, 위험한 분들을 완전히 격리시켜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한 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데서
실제로는 그런 데서 잘 집단 면역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백신 같은 경우도 프랑스의 경우는 30%가 나 백신 안 맞겠다고 그러는 거죠. 내가 왜 건강한 사람인데 내가 왜 인공적으로 주사를 맞아?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맞겠다고 하겠지만 미국은 21%가 나 백신 안 맞아. 나 자연적으로 견딜 수 있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집단 면역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 보면은 한국의 7 내지 8배가 사망했어요. 맨 처음에 그 집단 면역을 시도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사람이 완전히 격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젊은 사람이 노출이 돼도 건강하게 그 면역을 가져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같이 걸리면서 사망자가 많았죠. 이태리의 한 도시는 11만 인구 중에서 약 1.6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집단 면역을 하겠다고 다 그러니까 약간 느슨하게 방역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위험한 사람들을 분리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 걸려가지고 죽은 거죠. 그러니까 집단 면역은 코로나의 특성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해야 된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빡빡한 곳에서는 집단 면역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은 20대인가요? 그죠? 네, 20대는 여기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 만큼 건강합니다. 20대 사망자가 아마 없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죠? 그럼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건강하니까 그럼 가장 많은 사망자가 있는 것은 나이 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노약자를 격리하고 그 부분들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집단 면역이 가장 중요하다. 방어에 가장 우리 코로나 방역이 가장 메인 팩터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 보게 되면은 네 번째를 잠깐 봅시다. 우리 독감으로 독감은 사실 뭐 백신 다 맞죠? 맞습니까? 백신 나이 드시면 다 맞아요. 여러분 안 맞습니다. 저는 매년 맞는데 그래도 독감은 백신이 있어요. 그리고 타미플루라고 하는 그 치료제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연 2,900명 정도가 사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독감보다 치사율이 훨씬 높은 그런 코로나의 경우도 이 치사율이 높다고 사망자는 아닌 게 아니고 치사율이 좀 우리나라 사망자 이렇게 많잖아요. 사망자 많지 않은 이유는 격리를 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코로나의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문제가 커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 이제 국민들 협조를 잘해줬고 또 경제가 이제 약간 이 데미지를 받으면서까지 격리를 잘 했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이게 끝이냐 하는 겁니다. 문제는 코로나가 이번 한 번이면 다음에 안 와? 여러분 생각은 어떠나요? 코로나가 또 올 것 같아요? 네. 그걸 확실히 모른다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또 올까? 역사를 잠깐 보면요. 저쪽 끝서부터 쿵 이렇게 뜸 조금 빨리 좀 크게 발에서 자꾸만 생기는 케이스입니다. 이쪽 왼쪽에 있는 게 이제 HIV라고 해서 그 에이즈 바이러스인데요. 에이즈 바이러스는 저 원숭이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들어와서 하면 완전히 정착을 한 거죠. 이제 정착을 했는데 저만큼 사망자가 났어요. 그런데 현재 코로나는 저보다 훨씬 많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면 굉장히 큰 것이 오른쪽에 콩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후에 파트에서 보겠지만 이게 끝이냐? 코로나가 과연 여기서 끝나고 안 올 것이냐? 코로나 비슷한 게. 글쎄요. 자, 인간 최후의 적은 뭐겠습니까? 인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바이러스. 답은 바이러스인데 인간 최후의 적은 바이러스다. 가장 큰 위험은 사실은 지구온난화고요. 급격한 위험은 이 말의 의미는 바이러스는 절대 죽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인간의 가장 큰 적인가요? 맞습니다. 다른 얘기로
연간 인간 사망자의 가장 큰 포션이 중에 하나가 인간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전쟁으로 혹은 뭐 사살로 뭐 죽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간이 가장 큰 적이다. 자, 인간 최후의 적은, 최후란 말은 너 다 죽어도 나는 남으마, 바이러스. 바이러스 이름 보죠. 인류 최후의 적은 바이러스입니다. 자, 잠깐 여러분, 바이러스는 뭐고 미생물은 뭐야? 생물 시간에 잠깐 들어가 볼까요? 이게 좀 조금 상식을 좀 알아야 될 건데, 미생물이란 앞에 미는 작다는 뜻입니다. 작으면 다 미생물로 불러요. 작은 것 중에는 현미경에서 보이는 게 다 작은 겁니다. 그거는 우리 여기 지금 손에 있는데 눈에 안 보이고 현미경으로 보면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처럼 보이는 피부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라는 균. 그게 세균입니다. 세균. 세는 작다, 작은 균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는 지금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고요. 또 효모는 뭐 한 거죠? 맥주 만드는 거. 네. 곰팡이는 벽에 쓰는 거. 다 작은 겁니다. 그걸 다 미생물이라고 불러요. 작은 미생물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세균은 뭐 박테리아, 대장균, 페스트균, 콜레라, 유산균 등 다 세균입니다. 유산균도 세균이에요. 세균이라는 말 나쁜 말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코로나, 뭐 에이즈, 에볼라 등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어떤 게 더 감염에 위험하냐는 얘기죠. 위험한 이유는 이 바이러스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세균은 먹을 것이 있어야만 수를 불립니다. 그리고 세포 내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기관지 바깥에서 있지 기관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바이러스는 자기가 먹을 게 없어도 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세포에 있는 걸 다 이용해가지고 10배, 100배를 늘려가지고 다시 터트리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감염이면 훨씬 더 고수란 얘기죠. 바이러스는 위험하다, 빨리 퍼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건 간단한 쉬운 퀴즈. 감기로 병원 가면 일주일, 놔두면 며칠 걸리죠? 놔두면 똑같이 5일, 일주일, 7일, 열흘, 3일. 30일. 30일. 이건 이제 요게 유명한 속담인데 감기로 병원 가면 일주일, 놔두면 7일 걸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기는 무슨 뜻이에요? 약이 없다. 그냥 놔두면 낫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감기하고 독감하고 의 차이를 잠깐 보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균이 서로 달라요. 바이러스가 서로 달라요. 둘 다 바이러스인데 독감은 감기는 순한 바이러스입니다. 굉장히 순해요. 그래서 콧물만 좀 나오고 요 이상 잘 내려가질 않아요. 요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콧물 나오고 재채기하고 그런 정도죠. 머리 좀 띵하고. 그런데 독감은 서로 다른 종류예요. 종류가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뭐 인플루엔자, 지금 코로나 같은 케이스는 종류가 다른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이 감기는 200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들어와요. 그래서 200가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기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백신을 못 만들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 독감은 종류가 확실해요. 찾을 수가 있어요. 코로나 같은 건 확실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코로나 같은 경우는 깊숙이 들어와요. 세포 밑에까지 들어와요. 이제 하부기도까지 들어와가지고 폐를 직접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얼마나 위험하냐면은 이 감기가 됐건 아니면은 독감이 됐건 둘 다 심하면은 이 폐렴으로 가는데 이 감기가 폐렴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독감은 원의 7%, 코로나는 76% 폐렴으로 갑니다. 폐 자체가 망가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위험하다는 얘기죠. 자, 여기 이제 코로나의 모습이 아까 설명했던 대로 이렇게 중간중간 바깥에 껍질 부분인데 저 껍질 부분, 튀어나온 부분이 세포에 달라붙어요. 그리고 달라붙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이 RNA, 유전 물질을 딱 주사를 해버리죠. 그럼 이 RNA가 들어가서 세포가 뭔지 모르고 자꾸만 복사해내요. 똑같은 거를. 그래서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하나 들어가면은 수십 배 내지 수백 개가 나와 터트리면서 나오는 거죠. 그 세포는 죽고. 교수님, 네. 바이러스는 그 세균처럼 선무가 없는데 어떻게 세포 안으로 침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침투하면은 그 걸리는 시간은 얼마 정도 걸려요? 아, 그래요. 여기 바이러스가 살아가는 법을 잠깐 보면요. 제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껍데기 달라붙는 겁니다. 세포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가 일로 들어오면은 일로 들어와가지고 기도를 통해가지고 이제 폐의 세포에 달라붙어요. 달라붙어가지고 달라붙는 부분 아까 말한 그 껍질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죠. 그게 딱 달라붙어요. 달라붙고 안으로 쭉 이 핵사 안에 있는 자기 유전 물질을 쭉 주사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 증식에서 보는 것처럼 들어가서 마치 자기 집안인 양 모든 기기를 다 써가지고 10배, 100배는 늘려요. 바이러스가 새로 만들어요, 그 안에서. 그리고 터뜨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달라붙고 속으로 들어가고 안에서 수를 불려가지고 나오고. 이게 바이러스가 살아가는 방법이죠. 이게 그냥 바이러스가 이제 무서운 이유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바이러스는 생존의 고수입니다. 바이러스는 생존의 고수죠. 그래가지고 이 바이러스는 아주 굉장히 작고 바이러스는 아주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수억 년을 살아온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인간이 지금 만들어진 400만 년, 500만 년 이것에 비하면은 훨씬 고수란 얘기고 그래서 인류 최고의 적이라는 얘기고 모든 것이 다 퍼져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지구의 암흑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이러스죠. 박쥐가 바이러스의 훈련소입니다. 박쥐는 지구상에 가장 많이 있는 쥐와 더불어 가장 많이 있는 포유류예요. 제일 많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밀림에 있으면서 밀림 지역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를 다 안고 있어요. 안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박쥐 한 마리엔 137종의 바이러스가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61종이 동물과 사람을 동시에 감염시켜요. 동물을 감염시키고 사람도 감염시킬 수 있다라는 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박쥐는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온도를 높여가지고 바이러스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네. 무슨 질문이 있는데 그 박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코로나 기원 가능성의 원인으로 천상갑도 지목됐었잖아요. 네, 천상갑. 네. 그래서 그 천상갑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중간 매개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밀림 지역에 가게 되면 이제 박쥐가 있고 박쥐가 온갖 바이러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숙주인 거죠.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사람을 연결하는 중간 고리가 천상갑이라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가축 같은 그런 거 천상갑을 먹기도 하잖아요. 중간 단계를 연결해주는 중간 숙주라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목급 이제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이제 골치 아픈 거 무서운 것이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만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인플루엔자가 더 무섭습니다. 여기 이제 인플루엔자 모습이 있는데요. 인플루엔자는 마찬가지로 호흡기 바이러스입니다. 호흡기 바이러스는 퍼지기 쉽죠. 감기처럼 퍼지기 쉬운 그런 케이스고 이 변이의 능력이 코로나의 6배는 10배예요. 그만큼 변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른 동물도 쉽게 감염이 됩니다. 우리가 조류 인플루엔자 뭐 그게 다 조류도 감염시키고 사람도 감염시킬 수 있는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예요. 그게 코로나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얘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지만 변종이 제일 무섭죠. 그중에서 더군다나 동물도 감염시키고 사람도 감염시킨다.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케이스인데 지금 여기 인플루엔자 같은 케이스는 만약에 닭도 감염을 시키고 그게 사람도 감염을 시키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태국에 있었던 그러한 H5N1이라는 것은 치사율이 50%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플루엔자가 퍼진 무서운데 가장 무서운 거는 이 조류에 잘 감염이 되는 것이 또 독한 놈이 서로 두 개가 섞여요. 돼지에서 예를 들면은 동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잘 퍼진 특성, 그다음에 독한 특성 두 개가 합쳐지면은 잘 퍼지면서도 독한 바이러스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코로나 치사율은 그렇게 안 높습니다. 1% 미만. 근데 지금 수십 프로라는 얘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이런 게 안 나오기를 바라야 하는 얘기죠. 교수님, 네. 인간 백신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면 동물들도 이런 뭐 접종, 예방 접종 같은 거 하는 걸로 아는데 그쪽 분야도 좀 활성화돼 있는 편인가요? 아직 그쪽까지는 돌볼 여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바이러스 하나만 가지고도 온 세계가 지금 그걸 하나 제대로 못 막아가지고 모든 게 다 스탑된 상황이니까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폐사시키고. 그렇죠. 지금 일단 그게 중간 숙주다 생각이 되면 일단 막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거기 백신은 아직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람도 제대로 못 막아주는데. 바이러스와 인류란 대결에서 봤을 때 그래서 바이러스가 최후의 적이라고 봤는데 딱 한 번 승리한 케이스가 있어요. 천연두 박멸됐습니다. 박멸됐는데 박멸된 원인 중에 하나는 천연두가 잘 변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바이러스 특성, 그다음에 백신을 계속 맞았다. 계속 맞아가지고 천연두를 박멸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이러스 적용이 되면 좋은데 바이러스는 쉽게 변이한다. 그게 이제 가장 큰 거죠. 이제 소아마비 같은 것은 거의 이제 완전히 박멸 단계가 된 그런 거죠. 그럼 도대체 인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보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밀림이 자꾸만 줄어들면 아까 얘기한 그런 박쥐 같은 자꾸만 접촉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가축이 많이 키우면은 가축은 야생 박쥐와 사람의 중간 역할을 해줍니다. 실제로 박쥐의 배설물이 돼지를 감염시키고 그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다 죽었고, 그러니까 가축을 많이 키우면 박쥐 같은 바이러스, 박쥐 속에 있는 바이러스는 보면 딱 좋은 거죠. 중간 사람만 접할 수 있는 가축이 훨씬 많으니까. 가축, 그다음에 교통 발달. 옛날 같으면은 미국에 일어났던 것은 거기서 끝나는 건데 지금 하루 만에 다 오잖아요. 사람이 다 오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개발을 스톱할까요? 가축을 다 없앨까요? 비행 타지 말까요? 결론은 하나도 가능한 것이 없죠. 나빠지면 나빠졌지. 그러면 또 다른 결론은 바이러스는 계속 온다. 결론이 그겁니다. 이 세 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이러스는 계속 온다. 더 쉽게 혼합이 되고 더 쉽게 퍼진다 하는 그런 얘기죠. 단기 대비책은 그럼 뭐냐? 단기 대비책은 야생동물의 고리를 끊고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 이게 단기입니다. 당장 막아야 되는 거죠. 뭐 사스, 메르스, 코로나 다 중간 야생동물과 이 인간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일단 끊어야 됩니다. 그 중국에서 그 시장을 완전히 폐쇄를 하니까 그 지역이 없어진 거 마찬가지 똑같은 거로 야생동물을 단기로는 끊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백신의 성공 요인은 우리가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은 백신은 우리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핵심 그러한 모든 그 첨단 집합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AI라든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백신을 빨리 만들 것이냐가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다음 주에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백신이 유일한 대비책이라는 이유는 이 모든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바이러스 대부분이 백신에서 자꾸만 줄어들어 간다. 하는 것을 이제 객관적으로 결과를 볼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는 지구의 생태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마존의 모습인데요. 2000년도, 2006년도, 2010년도 점 늘어나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밀림 보전, 야생동물 비접촉, 가축이용 대책 외에도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 것은 지구온난화입니다. 이게 이 바이러스 확산을 빨리 한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은 박쥐의 서식처입니다. 아프리카에 주로 몰려있었던 박쥐의 서식처가 최근 데이터에 의하면 조금씩 빨라지고 빨리 이동한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온난화 때문에 그런 거죠. 박쥐는 바이러스의 온상입니다. 그게 퍼지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앞에서 본 그 세 가지 요인 외에 또 하나의 지구온난화가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 반 볼까요? 문명 우선주의가 아닌 공생 우선주의로 지구가 바뀌지 않는 한 바이러스는 계속 우리와 지금 같은 모양으로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교수님, 그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면서 빙하가 녹고 그리고 그 빙하 속에 있던 바이러스들도 문제가 될 거라는 글을 봤는데 그런 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런 바이러스가 이제 옛날에 있던 바이러스가 살아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걸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지만 과학은 그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빙하를 미리 조사를 해서 가는 바이러스가 혹시 녹을 수 있으면 준비하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지금 이러한 지구 전체가 지금 말씀한 대로 지구온난화 포함해서 지구 돌아가는 것 자체가 바이러스가 퍼지기에는 너무도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그게 모두 다 우리 탓이랍니다. 아까 그 생태 백신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생태 백신이 작동하려면은 뭐 지구의 이런 환경을 지키는 부분적인 활동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거대한 이런 문명 차원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환경 파괴도 멈추고 맞습니다. 뭐 생태 백신도 작동할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장 백신을 만들어 당장 급한 거는 불은 끌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1년간 해온 것처럼. 그런데 그게 절대로 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냥 응급 처방으로 긴급 수혈하는 식으로 한 거고. 그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에 돌아가는 문제, 특히 이제 인간이 밀림을 문명이라는 이름 하에, 개발이라는 이름 하에 생태가 파괴되면서 거기서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이러스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문제는 바이러스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바이러스가 사람 생각해가지고 중단에 스톱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백신 개발은 단기라고 봤을 장기적으로는 커다란 의미의 그 인류의 그 영생, 인류가 계속 지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런 패러다임 전환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오는 우리 1주차에 지금 쭉 설명드린 내용은 1주차에 쭉 설명드린 내용은 이거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왜 생겼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바이러스란 존재가 도대체 지구상에서 어떤 거냐, 인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쭉 설명을 드렸고, 중요한 거는 이 지구 전체에 들어간 그 패러다임을 우리가 바꾸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계속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러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로 그럼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것이 어떠한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가라는 얘기를 설명드리면은 우리 코로나를 포함한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 전반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